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인해 장벽까지 쌓은 경호처와 군의 격렬한 저지에 공수처와 경찰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도 불응하면서 대선 당시 강조한 엄정한 법 집행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후로 모든 게 회복됐다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 기체 꼬리 부분에 대한 수색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전원에 대한 DNA 분석도 완료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3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한 가운데 3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하며 5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긴박했던 과정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 14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습니다. 출발 1시간여 만인 7시 21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뒤 경찰 특별수사단과 합류했습니다. 40분 뒤인 8시 4분,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10명이 관저 앞 바리케이트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과 인력으로 막아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접근해 갔습니다. 9시 50분쯤엔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이 지키는 3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건물 앞에 도착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이란 이유로 수색을 거부하며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5시간 30분에 걸친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군병력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등 저항이 심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휴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저 200m 안까지 접근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서 있었고 경호처와 군병력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촘촘하게 벽을 쌓아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는데도 도저히 이 저지선을 뚫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후 관저까지 접근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 검사 3명이 관저 철문 앞까지는 다다랐지만 안전 우려 탓에 영장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한 가운데 실제로 경호처 인력과 서로 밀고 밀리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넘어서기 힘들어 산길을 올라 관저로 향하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또 경호처 인력 일부가 개인 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지만 몸싸움 과정 등 충돌 상황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5시간여 만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관저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희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예, 뒤쪽에 보이는 집회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 같은데요. 오늘 철야 농성에 나섰다면서요? 네, 보시는 것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한남초등학교 인근 관저 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 등 노래를 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체포하라며 촉구했는데요. 지금은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각각 한강직역 2번 출구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 이곳으로 행진해와 합류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위법이라며 불응했다고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자유민주주의나 그리고 헌법 소외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은 법의 집행에 대해서 저렇게 죽음에 숨듯이 자기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근처에 모여 있는 겁니까? 네, 이곳에서 관저 입구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낮부터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도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가짜국회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경광봉도 흔들고 있는데요. 앞서 공조본이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겼다면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지 알 수 없으니 긴장을 풀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이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탄핵 반대! 이런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가 취재진을 향해 날달걀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영장 유효 기한이 6일까지인 만큼 현장을 지키며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반 양측이 관저 앞에 모이면서 충돌 우려도 있는데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미 격앙된 분위기라 서로 마주칠 때마다 실랑이가 잦은 만큼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경호처의 저항이 심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공수처 검사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는데 공수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관저까지 200m를 남겨두고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짠 인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겹겹이 쌓인 벽은 허물지 못했고 대치는 길어졌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사이 이견이 돌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 윗선을 체포할 경우 무기를 소지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을 불허한 뒤 공수처는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 중단을 결정했는데 특수단은 철수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맥없이 끝난 데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한 번 물러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어야 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특수단은 영장 집행이 중단된 직후 곧바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했는데 박 차장 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앞으로 방침을 정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대대적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는 격렬한 저항에 결국 멈춰섰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경호가 지속되는 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효기한이 남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건데 최 권한대행이 협조할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주말과 휴일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관저 앞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당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합니다. 내란죄가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순순히 물러날지가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응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마찬가지로 미지수입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관련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보다는 계획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로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가 이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피의자 태도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기동대가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하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의 침입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으로 나선 석동현 변호사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영장 집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불응했다, 거부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려먹기 위한 일종의 저는 보여주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뻔한 상황에서도 지금 5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반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했고 현장에 동원된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적법한 지휘에 따라 지원한 인력이라는 겁니다. 관저 앞에서 처음 대면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는 물리적 충돌만큼은 피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일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습니다. 대선 당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건데요. 이런 행보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피의자 입건 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조수사본부가 3차례에 걸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송달부터 거부했고 검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만큼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심판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끝내 불응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임의 수사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관저 진입 5시간 반 만에 성과 없이 물러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정조준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법부와 결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와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아예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당 일각에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보수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낸 뒤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엿보이는 만큼 향후 여론 추이에 따른 당내 기류 변화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다시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의원들의 비상 대기령을 내린 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민주당. 하지만 5시간여 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공수처에는 강한 유감을, 윤 대통령에겐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특히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전방위 압박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 집행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앞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면서 직접 진압에 나서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와 함께 내란 특검 재표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혐의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대통령 탄핵 여론전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변론 기일을 주 2회 진행합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 절차를 2회 만에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헌재는 이틀 뒤인 16일 2차 변론 기일을 비롯해 다음 달 4일까지 한꺼번에 5차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데는 윤 대통령 측이 지금껏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2차 준비 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싶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며 향후 있을 변론 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당시 매주 두세 차례 재판을 진행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전망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회 측은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신속 심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규정된 심리 기간인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5시간 반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오늘 정말 한남동 시계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네. 예상을 하기 싫었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공수처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예.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뚫기 어렵다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뭐 기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연출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예. 이 상황 또한 비난의 여지가 많은 양쪽 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준비가 부족했고 양쪽 다 어쨌든 뭐 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저항을 할 것인가는 사실 알 수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경호처가 사실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1차 경찰 저지선, 2차 군 저지선, 3차 경호처 또 직원들의 저지선, 3차 저지선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오늘 사실 그 과정을 봤을 때 1차, 2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은 경호처장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보고 확인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1차, 2차를 뚫지 않아도 결국 담당자와의 이런 협의
그 문 관저 앞까지 가서 그 담당자와 결국 협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마음만 먹었으면 사실 경찰 기동대에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같이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뜯어내려고만 했다면 가능은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기관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인적 희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일단은 후퇴한 것이지만 저는 예. 2차, 3차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저항선을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차, 3차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뭐 안전 우려가 컸다. 이제 그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윤 대변인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해석하기를 일부에서는 작전 미스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2차 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2차, 3차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예. 물리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곳이지 뭐 군사작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한번 가서 봤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디를 뚫고 이런 거 파악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호처의 경호 인력의 그 경호는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있지 않으면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예. 물리적으로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공수처 출범한 지가 이제 4년이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이 많았던 상황, 즉 뭐 업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거의. 예.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한 수사를 주도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전략 하에서 예. 이런 영장 집행 과정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예. 아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공수처 측에서는 세웠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 볼썽사 나온 상황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예. 결국 국민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지금 논란인데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고요. 근데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입장인데 예. 경호처의 주장은 우리가 봤던 그 정문에 있는 흰색 철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잠궈놨었는데 공수처가 진입을 하면서 그것을 직접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 침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예. 문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때문에 그것을 무단 침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경호처의 주장은 사실 경호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이런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 공무집행 방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경호처장에 대해서만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제 고발도 당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까지는 경호처장이 어떠한 명분도 받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보호하는 대상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명분 하나만 있던 건데 예. 누군가가 뭐 권한대행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예. 수사에 뭐 이것을 경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라 아니면 열어줘라 이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풀어줄 수는 없고 열어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발을 당했으니 경호처장의 전 고민이 좀 생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수처하고 경찰이 이제 동시에 갔는데 경찰이 그 경호처장을 체포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공수처가 불허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출석을 하라 하고 입건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일 출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겠죠. 결론적으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에요. 각 기관에 공수처라든지 뭐 경호처라든지 이 수장들이
이 영장 집행을 두고서 서로 입장을 서로 강요하는 이런 예. 상황. 그래서 예.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았으나 예. 이렇게 되리라고 또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결론은 이제 해결 방법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혼선을 막아야 할 필요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공수처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느냐는 그 논리를 더 정교하게 세워서 예. 어느 쪽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예. 영장 집행이든 수사에 응하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지 예. 지금처럼 양쪽의 한치의 어떤 이해와 양보 없이 대처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은 끝없이 계속 흘러간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발생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이제 물러나면서 해결책을 어디서 지금 찾고자 하냐면 최상목 대행한테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는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을 발휘할 수 집행할 수 있게 명령을 해라. 경호처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대행이? 글쎄요, 저희는 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최성목 권한대행이 지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욕을 먹는 일을 그렇게 좀 주저하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좀 중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호처나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이 두 기관들이 혹시나 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예. 결국 2차, 3차 때 물리적 충돌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고 오늘이야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지지자들이 더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자들과 기관 사이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결단을 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땐 최상목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중간 단계만 보자면 경호처가 이 경호를 하려는 이런 의지를 좀 풀고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영장 집행에 응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죠. 예.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발동을 해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협조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 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것이 한치의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수처가 수사권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남용 거기에 연결을 해서 수사를 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법원을 발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보면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엄정한 질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까운 영장 청구다. 또 예. 영장 발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체포영장 안에도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처음 보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적 하자 작든 크든지 간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엄중한 상황에서의 형사소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문제의식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문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에 이첩해라. 네. 내란 이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예. 결국 내란죄는요.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을 검찰, 경찰, 공수처 셋으로 나눴을 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송치를 검찰에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흠결 없는 완벽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을 믿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공수처 중심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 과정, 뭐 판사 쇼핑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러한 흠결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인신구속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도 분명히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혐의가 많기 때문에 뭐 내란죄, 뭐 개헌법 위반, 직권남용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각자 쪼개져 있는 담당 그 범죄만 담당하게 되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공수처가 맞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저는 그런 그 범위들 이렇게 그 나뉘어져 있는 범위에서 공수처가 이걸 맞는 것이 맞냐는 판단은 그 외부에서는 그냥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사법부가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서 그 사법기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지법이 했다는 그런 좀 뭐 위헌성, 뭐 위법성을 얘기하는데 일단 위법성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해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을 했느냐? 서울지법 예외인 경우에 관할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판단을 지금 헌법재판소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2차, 3차 내지는 이걸 구속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 이후 2차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쯤이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면 지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절차적 하자는 다시 헌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6일, 월요일까지인데 언제쯤 다시 집행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제 사흘이 남았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이 남았는데 주말 새에 할 것이냐. 근데 주말이 되면은 한남동 주변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 사이, 시민들끼리의 물리적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그거 이외에도 경호처에서는 오늘 공수처의 그 영장 집행 관련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1 경비단이 왜 공수처에게 길을 터줬는지, 55 경비대가 왜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방비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수처가 뭐 작전을 하듯이 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성사시킨다? 이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 집행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 부의장님.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수처도 다시 진입한다 해도 그냥 본인들이 2차, 3차 아무런 준비 없이 똑같이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항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호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말한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 내지는 아니면 전 여론의 변화,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그 앞에 관저앞에 모여 있는 지지층에게 계속 지켜주십시오, 계속 모여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 앞에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국민들이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경호처에게는 메시지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이제 지지층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호처가 받는 압박을
고려하기보다는 저는 그 지지층 간의 충돌이 있을까봐 너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지지층 간의 충돌,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재진입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또 이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국민들과 이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극우 유튜버로 보면서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보면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국민들과 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린 본인의 행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공수처하고 대치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의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절차에 협의할 가능성?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가 수사를 해서 누가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절차적 흠결을 다 없앤 후에 영장이 발부되면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에는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또 기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적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법의 불비예요. 이런 차원에서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럼 영장 집행을 예외로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냐, 이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하자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왜 그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하느냐, 이런 주장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떠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절차가 정당을 해야 그 절차에 따른 나중에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 측면의 얘기보다도 형식적인 것부터 제대로 갖추고 가야 오늘의 이러한 물리적인 대치 상태,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어딥니까? 그래서 이제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은 이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구성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판단들을 결국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혹시 만약에 체포영장이 그래서 집행이 돼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그걸 판단한 재판부에서 이게 적법하게 청구가 된 것인가도 다 같이 심사한다는 거죠. 이 기관이 이런 거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이 체포영장은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때 충분히 한 것이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뭐 체포적부심, 뭐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또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지, 계속해서 그냥 불응하고 거부하고 막는 것이 적법한 절차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항하는 방식 자체도 저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남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헌법재판관하고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이런 발언이 오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일단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까지 막 발부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먼저 그 뒷부분에 있었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앞부분에 이제 언론 탓을 하는 발언 부분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그리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윤 대통령의 상황이 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거의 뭐 관저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언론과 또 뭐 야권의 공격을 그냥 오롯이 받아야만 하는, 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변호인이 아주 절절하게 재판관 앞에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고립된 약자가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립돼 있는 거고요. 여론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월 1일에 있었죠. 그 밖에 한남동 관저 밖에 있었던 시위대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 그 내용만 봐도 그 편지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만큼 그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변호인의 얘기가 지금 한남동 관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송 부회장 어떻게 보셨나요? 약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죠. 이런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약자가 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렇게 세 차례나 불응을 하고 어떤 약자가 그것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군과 경찰이 막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들이 사실 헌법재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매우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심리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최대한 약자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이 좀 느렸고 지금까지 제출도 참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전 보고 있는데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들이 늦게 제출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그들의 진심을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아까 이제 그 발언에서도 그쵸. 저희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지금 한 달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왜 안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정말로 입증 계획을 아직도 이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대한 이 판결을 연기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한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의 수가 적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8인 체제 일다와 9인 체제, 혹시나 4월 18일을 넘기게 됐을 때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 상황으로 유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측이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연 작전은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대통령 국가에서 탄핵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태도,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전혀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혀 재판에 탄핵 심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헌법 수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성실하고 매우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들 전부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도 해드렸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뭔가가 더 사건이 커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지 불과 한 3시간 정도 만에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서 침해될 권익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고 개헌 발령에 대해서만 위헌적 부분만 하겠다. 해달라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 그것은 향후에도 많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변호인 측의 그 이야기가 계엄 전과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인 미수로 고친 다음에 야 죽은 사람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12월 3일 전과 후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과할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지금 박살이 났고요.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신임도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렇게 한국의 신임도가 추락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우려가 커지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어떻게 같은 거죠? 이 비상계엄 이후에 경기가 위축되고 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은 지표로서 확인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냥 뭐 죽은 사람 없지 않냐,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저는 변명은 저는 그 12월 3일 날 너무 놀라셨던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변론 준비일이 끝났습니다. 두 차례 해서 이제 끝났고 재판관이 오는 14일에 이제 정식 변론 들어가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변론을 연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정식 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꽤 많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변론권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꼭 탄핵이 인용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때 너무 수세적인 또 소극적인 태도로 헌재 심리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재 심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런 뜻을 주위에 내비쳤던 것으로 보도가 된 걸로 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심리 과정에 직접 출두해서 본인이 개업 선포한 이유와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 변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누구보다도 이제 법률 전문가 중에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출석은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태도도 보기 때문에 그런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비상계엄 이후로 뭐 12.12 담화라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뭐 잘못이나 이런 걸 뉘우치는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지금 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론은 저는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장에 정말 직접 출석해서 한다고 한들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오늘도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한테 질문도 안 했는데 부숙부숙 일어나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 공수처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서 결국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분 쌓기란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준비 부족에 따른 작전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집행 시점부터 세부 전략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시도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경호부대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히면서 5시간 반 동안 발만 구르다가 사실상 포기를 선언하고 발길을 돌린 겁니다. 관저 내부로 진입하긴커녕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 시도엔 공수처부터 경찰 지원 인력까지 모두 100명 정도가 투입됐지만 경호처 측에선 200여 명이 맞선 데다 일부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만큼
위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을 위해 투입한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면서 답을 피했지만 경호처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번 체포 시도가 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인력과 대형 수사 경험의 부족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이번에도 여과 없이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에 오전 6시가 조금 넘어서 한남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혹시 모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간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 집행 시도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통상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효기간으로 주어진 일주일 가운데 사흘을 흘려보낸 뒤에서야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집행에 뜸을 들인 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인 만큼 위법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도 전날까지도 경찰과 역할 분담이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심 끝에 공수처가 체포 시점으로 금요일 이른 아침을 택한 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주말만은 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수가 집결하긴 이른 아침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퇴임 5년 뒤인 2018년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뒤 같은 달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7년 만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일하게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체포돼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인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일단 실패한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는 3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근접 경호를 뚫지 못했고 윤 대통령 체포는 무산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들은 정문에서부터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물론 대형 버스가 입구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0여 명 규모의 체포팀은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다 돌파에 성공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저지선을 만나게 됐습니다. 경호처는 차량으로 관저 진입로를 차단한 데다 직원들을 동원해 몸으로 저지에 나섰습니다. 체포팀이 겪은 저항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차량 바리케이트와 함께 군 부대원들까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병들로 경호처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수사본부 체포팀은 어렵게 3중 경호막을 모두 넘어섰지만 결국 윤 대통령 체포에는 실패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몸싸움 여부 등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수처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끝내 관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존재 이유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경호 조치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말이 엇갈립니다. 대치 상황은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며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공수처와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 처장 등에 대해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경호구역을 무단 침입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의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의 부상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도 막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 검사가 불허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오전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가 인간벽을 세우며 수색을 거부하자 박 처장 등 경호처 윗선을 체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공수처 검사가 체포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가 작전을 통제하는 대통령 경호부대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3,000명 가까운 인원을 투입했는데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저희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 여론을 뒤집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던 가운데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저 주변 도로에 경찰버스 수십 대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알려지며 한때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이 관저 앞에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취재진에게 계란을 던지고 취재 장비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3,000명 가까운 경력을 배치하며 집회 인원을 통제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법적 법 집행을 막는 행위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한남동 대통령 공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서울특파원과 전문가 등을 연결해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체포를 시도하며 경호처와 대치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며 1월 6일까지 영장은 유효하며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porting and there is no understanding as far as we can tell between these law enforcement buckets of how to hand over suspended President Yoon. 뉴욕타임스도 홈페이지에 라이브 페이지를 만들어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커지고 제주항공 참사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BBC는 드라마 같은 극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병력이 막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 등 통신사들도 공수처 수사팀 출발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 경찰 배치와 집회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NHK, 아사히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톱 기사로 올리며 한남동 관저와 시위대의 움직임 등 주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긴급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야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정치인 8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던 민주당. 이번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을 모의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선전죄 관련돼서 2건 12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고요. 내란 모의 및 2차 계엄 관련된 고발 등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죄 고발은 법리 왜곡이자 무차별적인 내란 딱지 붙이기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내란 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딴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을 비판한 게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며 그로 인한 고발은 이재명식 공포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 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이런 가운데 새해 민생 법안 협의는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야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당 정책위 의장 간 실무회동을 제안합니다. 실무 협의를 뭐 이렇게 다음 주까지 미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만나서 의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탄핵 정국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각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여전해 실제 합의까진 난관도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 임명만 자의적으로 보류한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장실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로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국회가 청구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침해된 권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헌재에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계 리더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 앞에 숙연해하면서도 외환 위기도 극복한 저력을 다시 발휘하자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일동 운명. 제주항공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으로 시작된 올해 경제계 신년 인사회. SK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간히 웃음도 지으며 담소를 주고받지만 얼굴에서는 녹록지 않을 앞날에 대한 위기감도 읽힙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적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례대로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는데 자금의 현실에 송구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져다 준 주체인 우리 주체가 바로 정치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정치인들 여기 불러주시고 좋은 자리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한 대 콱 지어박아도 모자랄 수준 아닌가 싶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믿음을 호소했고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환 위기도 극복한 저력을 곱씹으며 대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같은 날 한자리에 모인 중소기업계도 올해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을 꼽고 위기 돌파를 다짐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업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를 맞아 열린 재계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까지 불안해지자 기업 챙기기 행보에 나선 겁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회와 중소기업 신년회를 모두 찾은 최상목 대행은 정부가 맞춤형으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계류 상태에 있는 반도체법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지원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도체법, 전력망법 등 핵심 경제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여, 야, 정 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고위급 협의체인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비상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신속히 시장의 안정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직접 이 F4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고환율 상황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경제 컨트롤 타워만큼은 확고히 지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행직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 수반과의 정상 외교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외교 안정화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섯째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기체 꼬리 부분에 대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엔진 발굴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그을리긴 했지만 형체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여객기 꼬리 부분을 중장비가 들어올립니다. 기체가 들린 자리엔 소방과 경찰 등 수색 인력이 투입됩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조심스레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 작업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시신 그리고 사체 및 희생자분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그 작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동안 수색 작업은 사고 지점과 주변 갈대밭에 집중돼 왔습니다. 수색 당국은 기체 꼬리 부분에 대한 첫 수색인 만큼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과 유류품이 상당수 발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체 꼬리 부분 수습이 완료되면 현장 수색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더라도 DNA 분석과 대조 작업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번까지 다 되려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정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맞추는데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사고 현장에선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 직후 흙더미에 파묻힌 여객기 엔진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엔진은 조류 충돌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수색이 끝나는 대로 기체 엔진과 꼬리 부분 등 중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전원의 DNA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희생자 179명 전원에 대한 DNA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의 희생자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희생자 유족을 만났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가장 궁금한 유족 앞에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사는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12단계로 진행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4단계인 사고조사의 기본이 되는 관련 정보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 드론 촬영 등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합동조사단이 전문 분야를 나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조사 예정이라는 답변이 되풀이되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유족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그 블랙박스 내용을 유가족한테 따로 공개가 가능한지. 공항에서 조종사분들, 기장분들께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다 뭐 이런 거를 안내를 했는지. 위원회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족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조직이지만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미국과 함께 진행되고 결과는 우리 업체나 기관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작사나 보험사 등 외국 업체 책임 여부도 가리게 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비행기록 장치 FDR을 오는 6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조사관 2명이 FDR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해독 과정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기록 장치와 관련해선 작성된 음성 파일을 토대로 녹취록 작성에 들어갔는데 언제 완성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당초 오늘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B737-800기종 보유 6개 항공사에 대한 조사를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참사의 주요 이슈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시설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올린 건 설계 회사의 의견이었다는 국토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계량공사에서 콘크리트 상판을 올린 건 설계 회사의 제안이었다고 국토부가 전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는 안테나와 마스터, 금속 레일 등 윗부분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지만 설계 회사가 이 공사를 위해서는 집안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 부분 또 금속 레일 부분 이런 걸 검토하다가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항공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 회사가 어디인지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으며 수의 계약인지 공개 입찰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설계 회사의 제안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설계 회사의 건의를 수용한 공항공사와 사업을 최종 승인한 부산지방항공청, 즉 국토부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당초 3일까지 끝내기로 한 사고 기종 B737-800 운용 6개 항공사 조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엔진과 랜딩 기어 이외 점검 항목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제기해 주신 그 정비 시간 준수라든가 또 정비 부품 문제 적정 수량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좀 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주일 연장하게 됐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음성으로 녹취록 제작이 시작됐고 비행 기록 장치 FDR은 오는 6일 우리 조사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또 엔진 제작사인 미국 지휘사 직원 1명도 사고 조사위에 합류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한편 여야는 유가족 생계비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 속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성금 모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추모시설 설립 등도 당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희생자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충실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과거 특별법 제정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여야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속 상대 의원 맞고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자칫 피해자 지원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여당과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특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 등 일반적인 절차로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국 혼란으로 인한 갈등과 기싸움보단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조롱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조만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악성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언급 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전남청뿐 아니라 본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수사팀을 확대하고 인원도 25명에서 115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게시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전체를 싸잡아 조롱한 글 1건과 사고 항공기의 기장을 비난한 게시물 2건 등 희생자에 대한 악성글 작성자 3명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글을 올린 게시자 3명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시물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입건 대상자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기장과 탑승객을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게시글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가족에 대한 게시물도 모욕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신원을 확인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저희들 지침을 정하고 강력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일부 IP 주소 등을 확보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악성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야탐역 인근의 8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에 불이 나면서 한때 시민 다수가 고립됐습니다. 3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수십 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1층에 시뻘건 불이 붙은 상가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음까지 들리자 주변 시민들은 크게 놀라 대피합니다.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 야탐역 바로 옆에 있는 8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양측에 그 불 연기가 막 엄청 옆 밖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병원과 식당, 여러 상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라 안에서는 구조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고 상가 맨 위층 옥상으로 몰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방은 건물 밖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구조자가 뛰어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배치했습니다. 건물 내 총 300여 명의 인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은 한때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인 오후 6시쯤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7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40명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130명은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한전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홍콩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랜딩 기어 관련 계기 오류로 한 차례 복행했다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홍콩발 에어부산 여객기가 김해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다가 계기상 오류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착륙하지 않고 다시 고도를 높였습니다. 에어부산은 착륙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됐지만 계기상으로 작동 여부가 표시될 때 좌우측 간 시차가 발생했다며 이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복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규모 2.9의 지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긴급 조치 등을 위해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씨는 현지 시각 2일 뉴욕 남부지법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는 8일 담당 판사인 존 크로넌 앞에 서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상품 사기 2건은 각각 최고 10년, 증권 사기 2건은 최고 20년 등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해 새해 들어 발표된 첫 경제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불확실성이 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 전보다 9천 건 감소한 21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발표된 첫 경제 지표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아 양호하다는 평가인데 미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탄탄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선 추가 인하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이 무역 보복을 촉발해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는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광범위한 무역 전쟁의 위험이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증시의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협상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How the market reacts to tariffs, whether or not, they have an impact that could slow growth or create a stickier inflationary environment will be dependent on what's actually implemented. 미국은 물론 유럽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의 정책이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을 부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 전까지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에 반대했던 미국 재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중국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테러에 대해 미 당국은 이슬람 국가 IS의 영감을 받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와도 현재로선 연관성이 없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신년맞이 인파 속으로 트럭이 돌진하면서 15명이 목숨을 잃고 35명 이상이 크게 다치면서 미국 전역은 새해 시작부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미 퇴역군인 자바르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 do not assess at this point that anyone else involved in this attack except for Shamsuddin Jabbar.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자바르가 이슬람 국가 IS의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일어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와의 연관성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숨진 운전자가 현역 미 육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FBI와 라스베이거스 현지 경찰은 두 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해왔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right now is that he was 100% inspired by ISIS. At this point, there is no definitive link between the attack here in New Orleans and the one in Las Vegas. 뉴올리언스 트럭 테러 용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졌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SNS에서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이슬람 테러와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이곳 워싱턴 DC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일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도시 전체에 추가 경력이 배치되는 등 보안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새해 들어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만 좋은 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연일 상승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장중 한때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운송 협정 계약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보태주지 않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장은 비축량이 충분해 유럽 전역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전쟁 전엔 EU의 천연가스 소비량 40%를 러시아가 공급했지만 2023년엔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접한 몰도바의 경우 일부 지역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가 러시아산의 빈자리를 꿰차면서 유럽 국가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그 이익은 미국이 챙긴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 기준 EU 국가로의 천연가스 공급 비중은 노르웨이가 30%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인 미국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반군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 정부가 새해부터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새해 첫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8일 내전 승리를 선언한 반군이 과도 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으로 외국을 공식 방문한 겁니다. 알시바니 외무장관은 사우디를 자매국이라고 부르며 새롭고 밝은 양자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 정부는 아사드 정권 후원자였던 이란에도 호의를 보였지만 아직 긍정적인 제스처가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드 정권 시절 시리아와 단교했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 정부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 외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외교관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В цьому році можемо додати ще країни до наших надійних партнерів, зокрема Сирію. 시리아 과도 정부는 내부적으로도 정상 정부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반군 조직을 해체해 정규군으로 통합하기로 하는가 하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종파를 포용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نتمنى بهالعام الجدي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يفرج علينا ويعم الأمن والأمان. رح نرجع مثل ما كنا أيام زمان كتير. ترجع تلاقي كل العالم عن جد بتحب بعضها بتحتفل مع بعضها إن كان برمضان ولا بالكريسماس ولا بغيره. 과도 정부는 국민이 근본적 변화를 체감하려면 1년 정도 걸리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까지는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시리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설악산에서 낙상 환자를 구조하던 산림청 소속 구조대원이 공중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설악산 수렴동 대피소에서 낙상 환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 소속 구조대원 32살 A씨는 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를 오르는 과정에서 안전띠가 풀리면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가 드라마 촬영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는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을 매달기 위해 못질한 10여 곳은 기존에 못자국이 나 있던 데였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 훼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물론 안동시 국가유산청 조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겸허히 받아들일 예정이라며 추후 문화재에서 촬영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결방되거나 취소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이 이달 다시 편성됐습니다. MBC는 지난달 30일 국가애도기간에 녹화로 진행했던 연계대상 시상식을 모레 오후 5시 10분에 방송합니다. KBS도 결방됐던 연계대상 시상을 11일 오후 9시 20분에 편성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취소됐던 SBS 연예대상은 설날인 29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MBC 연예대상은 아직 개최 여부나 편성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12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고 여기에 바람도 약해지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무척 심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추위가 주춤하는 가운데 휴일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